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금리를 동결한 건 예상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려 34년 만에 가장 많은 반대표가 나왔거든요. 파월 의장의 마지막 회의였는데 연준이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여기에 하이브와 삼성물산의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보통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 자체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대표가 4표나 나왔다는 겁니다. FOMC 위원 12명 중에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1992년 10월 이후로 34년 만에 가장 많은 반대표입니다. 보통 FOMC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오거나 반대표가 나와도 한두 표 정도거든요. 4표는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유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스티븐 미란 위원은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대쪽에서는 베스 해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 이 세 분이 금리 동결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성명서에 향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넣는 것에 반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신호조차 주지 말자는 건데요. 연준 내부가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 겁니다. 이런 분열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성명서에서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진 거죠. 그런데 동시에 노동시장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내려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 회의였다는 거예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오는 5월 15일에 끝나거든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회의가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파월 의장이 의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연준 이사직은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75년 동안 역대 연준 의장들은 후임자가 취임하면 중앙은행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남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는 케빈 워시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워시 지명자는 미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안을 통과했고 5월 15일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 바로 취임할 전망인데요.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셈입니다. 자신의 전임자가 이사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장 역할을 해야 하고 위원들 사이에 깊은 의견 차이도 조율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을 보면 원화는 4월의 달러 대비 1.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1,485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3월 말에는 1,500원을 넘기면서 10년 넘게 가장 약한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다만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원화가 크게 강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번 연준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매파적 신호를 강화하면서 한은도 5월 금통위에서 매파적 동결, 그러니까 금리는 유지하되 섣불리 인하 신호를 주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권시장 쪽도 살펴보면 한국 국채가 4월부터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편입 효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채권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한국 국채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생기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연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동결이 아니라 내부 분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파월에서 워시로의 리더십 전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분야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K-팝 엔터테인먼트 대장주 하이브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연결 기준 매출이 6,984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에 5,006건이었으니까 39.5%나 늘어난 거예요.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실적을 이끈 주인공은 단연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발매 첫날에만 398만 장이 팔렸습니다. 400만 장에 가까운 양이 하루 만에 나간 거죠. 음반원 부문 매출만 2,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LP 음반 실적도 대단합니다. 글로벌 음악 데이터 분석 기업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아리랑은 LP 음반이 주간 20만 8천 장 판매되면서 199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그룹 중 가장 많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LP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차트 성적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아리랑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가 빌보드에서 한국 음악의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죠. 매출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직접 참여형 매출, 그러니까 음반이나 공연, 광고 같은 것들이 4,037억 원으로 24.5% 증가했고요. 간접 참여형 매출, MD나 라이선싱, 팬클럽 이런 쪽이 2,947억 원으로 65.5%나 늘었습니다. 특히 팬클럽 매출이 69% 증가했대 말씀드렸는데 이건 BTS 월드투어 공연의 선예매 수요가 폭발한 영향이 큽니다. 응원봉을 비롯한 투어 관련 상품도 불티나게 팔렸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업 손실이 1,966억 원이 났거든요. 적자인데요. 이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임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2,55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재로 출연해서 했는데 이게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잡힌 겁니다. 실제로 회사 밖으로 자산이 나간 건 아닌 일회성 비용이에요. 이걸 빼고 계산한 조정 영업이익은 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8% 증가했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8.4%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2분기부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르세라핌, 투어스, 아일린, 코르티스 등 하이브 소속 다수 아티스트들이 음반 발매와 활동을 재개합니다. 여기에 BTS 월드 투어 실적까지 반영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1분기가 보통 엔터업계에서는 비수기인데 비수기에 이 정도 실적을 낸 거니까 2분기 이후 성수기에는 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삼성물산이 올해 1분기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 10조 4,660억 원, 영업이익 7,2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구조 7,370억 원에서 7.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0.6% 소폭 줄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12.4% 감소했고요.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 희비가 엇갈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상사 부문입니다. 상사 부문 매출이 4조 1,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90억 원으로 무려 73%나 급증했습니다. 철강 수요가 회복되면서 트레이딩 실적이 좋아졌고 비료 판매가 늘었으며 비철금속 쪽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개발 사업과 해외 운영 사업까지 성과를 내면서 상사 부문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삼성물산은 마치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는 것과 같은데요. 한쪽이 부진해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잘 작동한 분기였습니다. 반면 건설 부문은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 3조 4,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줄었고 영업이익은 1,110억 원으로 30.2%나 감소했어요. 대형 프로젝트들이 중공되면서 매출이 빠지는 기저효과가 있었고 일회성 비용까지 반영된 영향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션 부문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5,730억 원, 영업이익 380억 원으로 각각 13.7%, 11.8% 늘었어요.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신규 브랜드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덕분입니다. 리조트 부문은 매출 9,300억 원으로 5.8% 늘었지만 영업 손실 2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에버랜드 등 파크 이용객이 늘고 시금 사업도 확대됐지만 역시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입니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건설은 주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실적 개선을 추진하고 상사는 트레이딩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하면요. 미국 연준의 내부 분열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종별로 명암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하이브처럼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비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삼성물산처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은 일부 부진을 다른 부문이 메워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기업의 펀더멘털과 사업 구조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